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농구 폴리뉴스 대표,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요, 문서 유출과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호성 전 비서관 재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오늘 재판부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같이 판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공무상 기밀 유출입니다. 네. 이미 심리 자체는 끝난 상황입니다. 뭐 증거조사라든지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끝난 상황인데 사실상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선고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유예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네. 그 유예 이유는 이 공무상 기밀 유출과 관련된 공범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즉 이 재판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정호성 전 비서관이든 이 공무상 기밀 유출과 관련된 것은 공범이기 때문에 결론이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의 어떤 일치함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고가 될 때까지 그 기일을 연기하겠다라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예. 1심에서 원래 이제 구속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간 자체가 1차적으로 2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1심 재판부 이제 2번 연장을 해서 이제 6개월까지 가능한 것인데요.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사실상 11월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 만료 기간이 다음 달 20일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 지금 한 달 정도가 그냥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추가적인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이 예고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변호인 측에서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 얘기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그 전에 나올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 네, 그 맞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최 교수님, 문서 유출도 이번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 문서 유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호성 비서관이 앞서의 증언에서 몇 번 밝힌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끈끈이 이 서류를 최순실 씨한테 가서 보여주라 이렇게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포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이런 증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김남국 변호사 말씀처럼 이것이 이제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하고 연관이 돼 있단 말이죠. 예. 정호성 비서관만 해가지고 이제 그 선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미뤄서 같이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도 보니까 오늘도 4개 재판부에서 같이 동시에 이 사건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고 뇌물죄 사건이 있고 문서 유출 사건이 있고 해가지고 무려 4가지가 됐던데 이렇게 막 긴박하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한쪽에서는 대통령 선거 과정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재판에 몰입해야 되는데 지금 변호인이 2명이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도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조금 보강을 하려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 이제 이명재 전 특보를 중심으로 해서 좀 고위 변호사를 더 선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관련된 주요 피의자 중에서 제일 변호인이 적어요. 박 전 대통령이 2명이고 또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19명씩이나 되고 19명이더라고요. 네, 김종 전 차관도 13명이나 되거든요. 조윤선 전 장관은 4명. 이렇게 다 많은데 박 전 대통령은 2명.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뇌물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연동돼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만약에 뇌물죄 부분에서 무혐의가 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또 박 전 대통령도 무혐의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박 전 대통령도 변호인을 많이 쓰기보다는 이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굉장히 변호사들 많이 써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야 이렇게 좀 같이 해가려는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보여지는데 그래도 2명은 너무 실질적인 재판 과정에 들어가면 사실상 변론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숫자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4-5명 정도는 더 보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열심히 보강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김농구 대표 이 숫자만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숫자만으로 보기에도 너무 큰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 박 전 대통령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수축 공주다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겪고 사람을 갖다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좀 이렇게 조심스럽고 쉽지 않는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한테 굉장히 신임을 주고 있고 지금 뭐 그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영아 변호사인데 늘 이렇게 옆에 그렇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마 이 박 전 대통령이 쉽게 마음을 못 여니까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재판 시작이잖아요. 예. 이게 재판에서 어쨌든 본인이 이야기했던 그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 같으면 어쨌든 간에 그 재판에도 전부 다 전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뇌물이면 예. 뇌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주변에서도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뭐 이렇게 나름대로 급 있는 예. 그런 그 전문 변호사로 이렇게 그 추천들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곧 보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니 김기춘 전 실장이랑 비교를 해보면 검찰총장 하시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19명의 변호인단을 두는 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겁니다. 예. 지금 뭐 본인의 어떤 직권 남용,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된 직권 남용 혐의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19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아마도 이제 저 어떤 그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그 모든 사람들이 실제 변호에 참여할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아마도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한 6명에서 7명 정도 핵심적으로 일을 할 것으로 보이고 예. 나머지는 어떤 변호사의 어떤 위용이라든가 이 무게감, 이 변호인단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지금 적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영장 실질심사에서 제출된 어떤 증거 기록의 양이 거의 한 12만 쪽에 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실제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지금 출석한 증인들 뭐 증인 신문을 해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봐도 뭐 한 80명에서 100여 명 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제 변호인 한 명이 부담할 어떤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이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또 특히나 어떤 재판 과정이나 이런 진행 자체가 집중 심리로 이루어져서 뭐 일주일에 한 3번씩 네. 계속 빠리빠리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2명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재판 향후 과정에서 추가로 충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충원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재판을 만약에 변호인단이 어떻게 참여를 한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건들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그냥 현재 다루는 사건이 한 30개에서 50개 정도인데 이것들을 갑자기 다 정지시키고 변호인단을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변호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사건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부담스럽다. 제가 이걸 만약 참여했을 때 예. 다른 어떤 의뢰인들이 받아봤을 어떤 변호인에 대한 어떤 인상이나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면 향후에 사건이 뚝 끊겨버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헌법재판관 출신도 있고 법원장 출신도 있는데 과연 이렇게 이게 나라를 흔든 사건에서 정관이 통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좀 의문이거든요. 일단 저 본인들이야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네. 워낙 이 정관예우의 뿌리 깊은 그 문화를 알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비판의 시각으로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김기춘 전 실장만 하더라도 정말 검찰총장도 지내고 법조계에서는 요직과 요직을 다 거쳐서 인맥을 쌓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9명이라고 했을 때 저 19명의 변호인들이 정말 어지간한 부장 판사급 아니면 부장 검사급을 지낸 분들은 한 건 수임할 때 몇억 원씩 수임료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분들이 아마 수임료 안 받고 참여한 분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예. 그렇게 앞뒤로 연결된 인맥들이 과연 현직 그러면은 검사나 판사나한테 영향을 안 줄 것인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은 아마 비판적인 시각으로 아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그 의지만큼은 지금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흘러나온 얘기를 보면은 대선 같은 건 아예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재판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거든요. 지금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뭐 바로 눈앞에 지금 목전에 본인과 관련된 이 일이 떨어진 거니까요. 예. 여기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형량 자체도 차이가 날 거고 죄 유무형 자체도 차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안에서 사실 뭐 대선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어떤 영향을 뭐 미칠 수 있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이미 또 흐름 자체도 많이 이른바 야권으로 기울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팎의 상황인 그러니까 것이고. 메시지를 내봐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지금 흘러가는 대선판의 흐름에 뭐 큰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 판세 자체를 바꿔서 갑자기 어떤
새로운 이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도 별 관심을 본인이 두고 싶어도 둘 수가 없는 사실은 그런 상황이고 이제 닥친 재판에 어떻게 잘 임하느냐 네. 그리고 저는 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는 네.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일반이 아니고 다른 사건, 자기하고 같이 이제 물려있는 사건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근데 김남국 변호사님, 네. 그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변호인단하고 약간 충돌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단지 딱 그 워딩만 보고 그렇게 또 단언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 이제 변호인단에서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는 상황을 보게 되면 아마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변호인단의 의견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좀 의견이 좀 충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모르는 것, 그러니까 좀 불리한 진술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은 것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건 피고인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진술해도 무관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가 뭐 일부 기억나지 않는 사실은 있지만 알고 있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왜 내가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냐 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 거냐라는 어떤 그런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적인 어떤 예를 들어보게 되면 예컨대 KD코퍼레이션이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KT의 인사를 추천한 것 관련해서 사실상 이거는 직권 남용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법률적으로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변호인들은 이거와 관련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아니면 정확하게 진술을 거부하는 쪽이 좋겠다라고 아마 의견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선의로 한 것이다. 예컨대 기술력이 있는 KD코퍼레이션이나 이런 어떤 회사를 추천한 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네. 최순실 씨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고는 하지만 내가 그 부분까지는 몰랐던 것이고 이 부분은 내가 한 일 자체는 선의인데 왜 그게 문제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이런 부분에서 변호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인단 안에서 구성 내에서도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견에 조금 충실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변호사들은 또 다른 별도의 의견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변호인들 사이에도 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또 변호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도 또 의견 일치가 조금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안을 두고 이렇게 얘기가 주고받았는지 알면은 추정하기가 편할 텐데 모르고 이것만 보면은 일단은 박 전 대통령 자기가 그냥 한 대로 얘기를 하겠다는 취지 아닌가요? 국가 지도자를 지낸 사람으로서는 원칙적으로 보면 네. 바람직한 행동이죠. 일반 시민들이야 뭐 그 유구 분리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까, 조금 불리할까를 따지겠지만 네. 국가 지도자를 지낸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평소 때 생각했던 대로 꿋꿋하게 말하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이제 앞뒤 그동안의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생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일반 상식하고는 좀 많이 괴리됐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특검이라든지 헌법재판소 탄핵 과정에서도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것하고는 다르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비협조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은 변호인들의 조언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놓고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 아닌가. 자기만의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네. 어떤 누구의 조언에 대해서 아니면 누가 뭐 어떤 조사를 한다고 그랬을 때 네. 정말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일련의 그 과정을 다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